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그 오늘이 어제까지가 그 블로그에 대한 이론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그러면 이런 이론들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실제로 이제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이게 좀 리얼리티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버벅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거를 그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글을 쓰고 오늘 노출된 결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아까 한 오후 4시 정도에 글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키워드 분석이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값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기 오늘은 3강이고요.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 플로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 배운 것도 한번 오늘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개념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펜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키워드 풀을 기본적으로 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키워드 풀이 늘어나야 글 쓰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키워드 풀을 이용해가지고 글을 썼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 관리 및 독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제 블로그에서요. 제 블로그 보시죠. 제 블로그를 들어가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좀 블로그를 운영한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게 아닐 경우에도 똑같은 관점이긴 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글을 써야 되니까 어떤 글을 쓸까 하다가 통계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관리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보기 위해서요. 어제도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래서 조회수 순위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월간 지표를 봤어요. 어제도 이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한 좀 오래된 글 중에 내가 방문자를 많이 만들어냈던 게 뭔지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인지세 개념이랑 세액 기준 계산,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다는 걸 보았고, 이게 2021년 8월에 방문자 수가 7천 명까지 만들어줬구나,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제 한 달에 200명에서 300명, 하루에 200명 정도 계속 꾸준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그러면 이 글을 다시 한번 발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PAM에서 M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M에서 관리되고 있던 키워드를 제가 재사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이게 만약에 키워드 풀이랑 키워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이제 뉴스를 꾸준히 스크랩을 하고 보고 있으면은 인지세에서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초가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 지금 오르체님은 공인중개사 그쪽이시니까 좀 더 잘 아실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하고 이제 그 소유권을 이제 바꾸는 그걸 등기를 쳐야 되잖아요.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세를 내야 되는데 그 인지세를 늦게 내면은 가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늦게 내는 거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이제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미적용된다라고 이제 최근에 그런 뉴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슈들이. 그런 것들 내가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 가지고 키워드 풀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있었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키워드를 그 인지세라는 키워드를 딱 골랐을 때 그 내용이 같이 최근 이슈로 해가지고 포함되면은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글에 이제 들어가죠. 게시물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글 자체는 이제 무려 1년 반 정도 전에 작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수정을 하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 A를 다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가지고 글을 이제 새로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재각색 하는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죠.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틀이 다 짜여져 있죠. 이미 틀이 다 짜여져 있어요. 뭐 개념과 세액 기준, 계산 납부 방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대로 쓰면 안 돼. 왜냐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내가 글을 새로 쓴다. 글을 새로 쓴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키워드 프레스 예를 들면, 여긴 지금 뉴스가 뭐 있고 그랬던 건 아닌데, 뉴스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아니면 제가 오늘 내가 키워드 풀 관리하다가, 나는 오늘 인지세, 최근에 제가 정부 수입인지 이거에 대해서 썼는데, 뭐, 이렇게 정부 수입인지, 그럼 인지세에 대해서 쓸 거니까, 내가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지세 키워드를 먼저 분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블랙키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키워드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인지세로 오늘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인지세라고 이렇게 아이고 검색을 합니다. 인지세 검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제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죠. 인지세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요. 여기서 이거의 자체 이제 보는 거죠. 인지세 인플루언서 탭이 먼저 나오네. 이건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인지세라는 키워드가 인플루언스 키워드 챌린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럼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인플루언서는 이게 키워드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챌린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키워드 챌린지 참여하기에 들어가 보면 인지세 이렇게 인지세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순위에 들어간다. 1, 2, 3등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상위 노출이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지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아까 여기 블랙키위에서 이제 여기 지식 스니펫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그 뭐냐 나무위키 나오고 법령 나오고 그럼 여기 인플루언서 탭 나오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인플루언서들이 이 순위가 1, 2, 3등까지는 상위 노출이 되는데 3등 이내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바로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지세 자체라는 키워드는 뭐야 블랙키위가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인지세라는 키워드는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면 뷰탭은 인지세는 인플루언서에서 이미 잡아먹히니까 인지세 키워드 자체로는 뷰탭 노출은 안 된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되니까 인플루언서 키워드, 인지세 요 키워드는 인플루언서로 노린다. 그리고 나머지 키워드를 뷰탭에서 노릴 수 있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를 또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지세를 이제 키워드 자체를 분석을 하죠. 섹션이 여기 뷰탭 4등이구나 보고요. 경쟁자들 보니까 뭐 순위가 어느 정도 되네. 이거 안 보인다고 했을 때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보다 예를 들면 다 높은 사람 나보다 다 높을 것 같네. 이 사람은 방문자 엄청 높네. 높을 것 같네. 예상하고 1600에 아니 16,000에 1700이니까 나쁘지 않다. 경쟁 강도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구나. 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연관 키워드들을 찾아야 되겠죠. 인지세라는 키워드를 셀렉트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가는데 연관 키워드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연관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맨 밑에서부터 본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여기 이 연관 키워드를 들어가서 맨 밑에 있는 키워드들을 봐요. 근데 여기서 월간 검색량이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그 키워드를 분석을 할 때 이 인지세랑 같이 들어가는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인지세랑 같이 검색되는 것들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인지세가 아니라 다른 키워드들이랑 그냥 개별 키워드예요. 인지세의 이웃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인지세 납부가 먼저 나오죠. 인지세 납부가 있네. 그 키워드가 있다. 이걸 이제 새 창으로 한번 띄워놓고요.
또 여기 인지세법도 있다. 이렇게. 인지세법 여기 있죠. 그다음에 대출인지세도 있네. 하고 그다음에 인지세 금액도 있고 수입인지세도 있고 인지세 뜻도 있고 우체국인지세, 부동산 아니 분양권 인지세 이렇게 있죠 많이. 인지세 구매, 인지세 우체국, 인지세 환불, 인지세 가산세 엄청 많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인지세 납부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인지세 납부부터 이 키워드가 어떤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잠시만요 여기서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대출인지세, 그다음에 인지세 금액, 인지세 뜻, 인지세 구매 이 정도 봐볼게요. 이거 여기서 쓸 때도 내가 쓸 수 있을까 없을까도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대출까지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제 더 써야 될 내용들이 많아지니까 기존에 쓰여 있던 글 아니면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미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뭔가 가져왔던 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또 여기서 이제 고르면서 선택 키워드 분석할 때부터 한번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인지세 환불, 인지세 가산세 이렇게 띄워볼게요. 그렇게 하나씩 또 봤어요. 인지세 납부를 봤는데 어? 인지세 납부는 스마트 블록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지식 스니펫이 있는데 인지세 납부, 납부 방법, 납부 인지세법 이렇게 있죠. 그러면 스마트 블록에서도 키워드를 고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캐치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인지세 납부를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나오고 밑에 가면 바로 이렇게 스마트 블록으로 묶여 있죠. 그러면은 인지세 납부 방법 아까 있었던 건 인지세 납부 있었으니까 인지세 우체국 납부 인기글 이건 됐고 분양권 인지세 인지세법 아까 인지세 뜻 아까 거기서 살펴봤던 키워드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스마트 블록을에서는 뭐 별도로 내가 키워드를 캐치할 건 없겠다. 근데 얘가 스마트 블록으로 묶여 있으니까 인지세 납부는 일단은 그렇게 좋은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좋은 키워드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어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인지세법. 인지세법은 누군가가 인지세법 자체를 보기 위해서 검색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법률 정보가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뷰탭까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세법 넣어도 별로야, 일단. 대출 내용은 적고 싶지 않아. 인지세에 대한 그냥 개념적인 내용만 적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출 인지세는 뺄게요, 여기서. 대출은 또 키워드가 좀 불안불안하다 싶으면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인지세 금액이 뷰탭에서 또 1인 거예요. 인지세 금액이 뷰탭에서 1이네. 그리고 상위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죠. 이것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이제 2위로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봤을 때 제가 순위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순위가 괜찮네. 방문자 수도 내가 더 많은데 그럼 인지세 금액 키워드로는 내가 노출을 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1170명이네. 그럼 인지세 금액이 1위고 1170명이다. 그래서 얘를 일단은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위로. 그다음에 수입인지세. 그다음에 인지세 뜻도 봤어요. 인지세 뜻은 지식백과 이런 데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한데 여기서도 방문자가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죠. 이미 이쪽에서 이제 땡겨가니까 여기 뭐냐 정신이 없네요. 여기 국어사전이랑 지식백과 이런 데서 이제 이미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지세 뜻은 별로다.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죠. 그럼 인지세 구매? 인지세 구매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맞잖아요. 세금을 인지세를 구매한다라는 게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세 구매를 보면은 인지세 구매는 웹사이트가 아마 정부 그 수입인지 사이트일 것 같은데 뷰탭이 2등이구나. 인지세 구매 얘는 뷰탭이 2위고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여기는 좀 높은 사람들이 있네. 근데
글이 3개월 전에 쓴 글들이 많네. 그러니까 3개월 다 오래된 글들이 많아. 그럼 이것도 괜찮은 키워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490명이구나. 이 정도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괜찮다.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인지세 환불, 인지세 구매까지 이렇게 봤어요. 인지세 구매. 인지세 구매. 그다음에 인지세 환불. 지식순위 표시 1등인데 뷰탭이 2등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한 번씩. 이렇게 분석, 얘는 인지세 환불은 뷰탭이 2등이고, 2위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명이냐. 350명이 검색하는구나. 350명. 인지세 가산세도 봐볼까요? 인지세 가산세는 이것도 뷰탭이 2위고 350명이네. 이것도 똑같네. 350명.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해가지고 제목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정을 이 과정이 이게 사실 이게 절대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마 해보시다 보면 느낄 거예요. 이게 나한테 딱 맞는 키워드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그 황금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이 황금 키워드에 100% 적합한 그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들을 내가 이제 이걸 조합하면은 이게 몇 명이 나오냐. 이게 1100명밖에 안 되는 거지만 1100명에 500명, 1600명에 700명. 그럼 이게 한 2200명 정도가 검색하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 서브 키워드로만 했을 때. 근데 아까 인지세 자체는 16,000명이 검색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는 18,200명에 18,200명으로부터 그 키워드가 노출되면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목을 짓는 거예요. 제목을. 근데 제가 이제 어, 이렇게 해서 글쓰기를 이제 들어가죠. 글쓰기를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요거를 하면서 이제 바로 제목을 지어요. 제목 바로 짓는데 예를 들면 인지세 여기서 제가 이제 인지세 뜻이랑 이런 걸 넣고 추가적인 용어들 더 넣었어요. 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이제 앞쪽에 넣었고요. 아까 인지세 뜻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지세 뜻도 넣었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화면이 제가 원래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 이거님 안녕하세요. 화면 하나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 잠시만요. 이거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이제, 이제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쪽에 지금 좀 진행이 됐는데 그 저는 10시라 그래가지고, 저기 전에 거 지금 듣다가 왔어요. 그러세요? 네, 2차 보내주신 거. 네네네. 지금 앞부분 지금 조금 이제 지나간 거는 한 20분 네. 정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 이제 또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10시라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10시라고 그랬나요? 네, 10시에 들어오는 사람 뭐 그거 체크하길래 10시인 줄 아, 알았어요. 네, 9시 반이었는데, 그래요. 예. 아무튼, 네. 네, 잠시만요. 우,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목을 이제 어떻게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어요. 부동산 인지세 뜻, 구매 금액, 납부 및 환불 가산세.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인지세 뜻이 사실 제가 어제 이야기드렸던 그런, 원래는 메인 키워드가 앞쪽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제일 좋았던 게 인지세 금액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좋았어요. 인지세 금액이라는 키워드가.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하면은 인지세 금액을 앞쪽으로 이제 넣는 게 좋아요.
원래 인지대 금액 앞쪽으로 이렇게 넣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다 노출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도 저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냥 제목을 자연스럽게 가져간 거예요. 부동산 인지세 뜻. 이게 순서대로잖아요. 글을 쓸 때 이 순서대로 그냥 쓰려고 해가지고 부동산 인지세 뜻 쓰고 그다음에 구매할 때 얼마가 드는지 구매 금액을 쓰고 그러면 인지세 구매도 되고 인지세 금액도 되잖아요. 아까 여기서 이제 했을 때 인지세 구매, 인지세 금액.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납부 키워드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 제가 이제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제가 지었는데 부동산 인지세 뜻, 구매 금액, 납부 및 환불 가산세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FM대로라면은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대로 하면은 인지세 금액 및 뭐 구매 방법, 환불 및 가산세 이렇게 적었어야 하죠. 그쵸? 왜냐면은 이 인지세 금액이라는 이 서브 키워드를 내가 가장 노출시키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더 들어간 거는 내가 어차피 지금 이 키워드들을 대부분 다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가자. 그럼 키워드를 더 넣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쪽에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끝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구매, 구매 금액이라는 것도 이렇게 구매 금액이라는 걸로 넣고요. 납부라는 키워드 넣고 가산세라는 환불 가산세 이렇게 넣은 거죠. 제목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키워드 안 보이시나요, 잘? 이 키워드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여기에 내가 분석했던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갔고 여기에 내가 두 가지 추가 뜻이랑 부동산 요 키워드 두 개까지 같이 넣은 거죠.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몇 개가 되냐? 인지세 하나,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간 거예요. 키워드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색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부동산 부동산 인지세, 인지세 뜻, 인지세 구매, 인지세 구매, 인지세 금액, 인지세 납부, 인지세 환불, 인지세 가산세. 이 모든 키워드를 내가 지금 다 노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인지세, 거기에 이제 부동산까지 들어가면은 부동산 인지세 뜻, 부동산 인지세 구매, 부동산 인지세 금액, 부동산 인지세 납부, 이런 걸 다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를 내가 어제 3개에서 4개 정도 넣으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키워드가 이제 그 대형 키워드들이 없고 소형 키워드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 소형 키워드들 그냥 다 노리겠다라는 방법을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적으면은 이미 내가 글을 쓸 내용이 다 결정된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 키워드를 딱 제목을 짓는 순간 이 본문의 내용은 다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장을 해놓은 거 있죠. AM5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장에 제가 템플릿을 저장을 해놨어요. 제가 자주 쓰는 거를. 그래서 이거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작성 양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보성 글을 쓸 때는 이 양식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시간을 조금이라도 계속 줄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보성 글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제가 항상 쓰는 이 포맷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거 맨 앞쪽에다 이런 글 써야지. 이거 제목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소제목은 나는 이거를 사용해서 넣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는 줄 하나 들어가고 결론 짓고 그다음에 같이 들어가면 좋은 글을 넣을 거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패나기 요것도 같이 넣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 여기 이제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아니면은 뭐 전체 선택 이거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전체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다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지었던 또 원래 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요. 붙여넣기 하면 이제 포맷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지금은 제가 이제 요거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필요 없는 건 삭제를 하고요. 여기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서론에 어차피 키워드가 한번 제목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나는 키워드를 한 번 정도 더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목을 그대로 한번 일단 본문에 바로 반복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쓰겠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글을 쓸 것인지를 다 정하는 거예요. 아까 오르세님이 말했던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써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내가 여기서 글을 쓸 범위를 딱 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인지의 뜻, 인지의 뜻 이거 쓸 거고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인지세, 인지세 뭐 금액 이거 쓸 거고 그다음에 인지세 납부 이거 쓸 거고 그다음에 인지세 뭐냐 환불 및 가산세 이거 쓸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쓰는 범위가 딱 정해졌죠. 난 이 네 가지 이걸 본문을 네 개로 해가지고 딱 구성해가지고 글을 쓸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이게 이렇게 글이 구조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는 내가 이미 최근에 아까도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최근에 인지세 관련된 법령이 변경됐다. 그렇죠? 되었다.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처음 서론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본문에는 요 내용들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결론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키워드를 한번 반복하겠다. 라는 구조로 생각을 하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글 써내려갈 때 어제 한번 이야기 드렸었죠. 서론은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검색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서론을 쓰는 거죠. 인지세를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인지세를 검색을 할까? 그러면은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대출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지세를 검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근에 이제 인지세에 대한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를 서론을 가져가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안 보면은 손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최신 정보니까 들어와서 본단 말이죠. 그럼 그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뉴스죠, 뉴스.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인지세 이런 걸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어 다른 생활건강이나 이런 분들이면은 내가 오늘은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다이어트 방법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최근에 뭐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뉴스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구나. 내가 최근에 이 서론에 뭐를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대충 이거 딱 제목만 읽어도 다이어트 무리하다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인지세 최근에 인지세 관련된 게 뭔가 이슈가 뭐가 있나를 보는 거죠. 뭐 인지세법, 인지세 납부 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캡처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캡처를 뜨는 거죠. 그러면은 이 캡처가 저는 알캡처를 사용하거든요. 알캡처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그걸 이제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캡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캡처하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데 단축키로도 지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키로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캡처할 때마다 바로바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이미지에 대한 어뷰징이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광펜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인지세 납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결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다른 뉴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뉴스를 갖다 쓸 때는 그대로 복붙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 뭐 도형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보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화살표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봐라. 이 부분을 봐라.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그 텍스트 넣을 수 있죠. 여기다가 뭐 최근 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은 이게 이미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근데 이거는 방법이 이제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서 글 쓰던 거거든요. 멀리도 돌아왔네요. 네,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글을 쓰면서 바로 이미지들을 바로바로 넣는 방법도 있고, 글을 다 쓴 다음에 이미지들을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글을 다 쓰고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찾아가지고 붙여넣는 방법을 썼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글을 먼저 쭉 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있었던 예를 들면 뉴스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쭉 쓰는 거예요. 뭐 인지세와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언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쓰는 거죠. 부동산 이자 때 구매금액 납품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 서론을 가져가는 방법은 이렇게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는 나의 명확한 후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최근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그 집으로 들어오면서 인지세를 실제로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부동산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인지세를 납부를 했다. 근데 뭐 법무법인에서 대리로 납부를 했는데 15만 인지세가 15만 원이 나왔더라. 근데 왜 15만 원을 내가 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내가 인지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인지세의 뜻이랑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한다. 아마 뭐 처음 뭐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론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읽을 때 인지세 관련돼서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 글을 내가 꼭 봐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후기가 들어간 내용이니까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쓴 글이니까 훨씬 신뢰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론에서 내 글을 읽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론을 쓸 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서론이. 서론에서부터 이제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 뭐야. 안 읽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 이것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인지세 뜻은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내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키워드 관리하는 사이트들을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럼 사이트들을 내가 이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렵겠죠. 왜냐면 내가 정보성 글을 쓸 때 이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걸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지세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인지세법에 들어가면 제일 정확하지. 그래서 인지세법을 들어가 보는 거죠. 인지세법을. 인지세법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인지세법엔 당연히 정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캡처하는 거죠.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서 쓰면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세법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기서 해가지고 인지세법 형광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걸 또 바로 복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이게 어차피 이렇게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꺼번에 넣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는 바로 할 거야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인지세 뜻 여기다 사진 하나 바로 넣고 그다음에 바로 쓰는 거예요. 인, 인지 인지세란 뭐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글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여기 법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세란 뭐다.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뭐 이렇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다라고 그냥 쓰는 거죠. 이게 정보성 글을 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지세를 구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매 금액.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법령에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법령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참고할 자료가 여기 이미 있는 거죠. 이 법령이.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부동산에 내가 대해서 할 거니까 여기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캡처하는 거죠. 캡처를 하는 거죠. 캡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인지세 구매 금액 캡처를 해가지고 또 넣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인지세 구매 금액은 뭐 얼마다. 특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글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처음에 결정했던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제목이.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죠. 이게 내가 글은 이렇게 썼지만
글은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내가 실제로 노출시키고자 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이렇게란 말이에요. 그쵸? 어제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된다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라도 들어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이걸 내가 체크를 하면서 쓸 수는 없어요. 이걸 하나 내가, 오케이, 이건 하나 썼다. 이것도 한 번 썼다. 한 번 썼다. 이렇게 체크 못 해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쓰는 거예요. 내가 이 키워드를, 이거를 붙여서 써야 된다는 걸 생각만 하고 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인지색 이제 뜻 쓰고요. 사진 넣으면서 쓰겠죠? 인지색 구매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내용을 쭉 쓸 수 있겠죠? 그럼 글을 이제 쭉 쓰는 거예요. 인지색 납부하는 방법도, 어, 이제 자료를 좀 검색을, 이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했겠죠. 인지세법 있었으니까 또 정부 수입인지라는 게 있다라는 게 또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이 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기 전에 내가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어디 있는지를 미리 이렇게 띄워놓고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쓰는데 부어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조식으로 이제 A는 B입니다. B는 C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A는 B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블로그를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쉽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하면 훨씬 더 편해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알캡처 무료 설치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수입인지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자 수입인지에서 인지를 뭐 구매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럼 여기서 구매할 때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매하는 방법에는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뭘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제 채워가는 겁니다. 쭉 채워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생략할게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하면은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면은 내가 지금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인지세에 대한 키워드를 내가 내 키워드 풀에서 오늘은 인지세에 대해서 써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키워드를 셀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서 분석을 해보니 인지세 뜻, 인지세 구매, 인지세 금액, 인지세 납부, 인지세 환불, 인지세 가산세라는 키워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순서대로 키워드가 우선순위가 좋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요것들을 다 반영한 제목을 작성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제목을 작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중간에 본론에 들어갈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인용구를 활용해가지고 소제목으로 지금 다 넣어준 거죠. 다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하나씩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글을 다 완성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결론을 지을 때는 또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까지 부동산 2세트 구매 금액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슈가 있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인지세를 잘못 납부하는 일이 뭐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또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글을 이제 하나를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형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서론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서론이 이렇게 완성됐고, 인지세 뜻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용만 쭉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쭉 썼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그쵸? 저기 어디엔가 있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환불이랑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제가 글 하나를 완성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함께 보면 좋은 글 이런 거는 내가 기존에 인지세와 관련된 글을 쓴 게 있다. 그러면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없다. 그러면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또 이제 불필요한 링크를 넣으면은 감점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펜을 해달라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걸어져 있으면 이게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제가 이거는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를 할 때만 하고 키워드 분석하는 글쓰기를 쓸 때는 안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링크도 없는 거고 별도의 이제 링크가 지금은 없는 거, 여기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글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사실은 거의 끝난 거고 이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미지들을 넣고 글의 가독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물론 이걸로만 봐도 가독성은 충분히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PC로 보나 모바일로 볼 때 이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딱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제목을 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목이랑 썸네일을 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사람들이 특징이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보통 내가 원하는 게 있나? 그럼 내려봐요.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어요. 있나 없는지 그 길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정보가 충분한지를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그래서 쭉 봤을 때 여기서의 장점이 뭐냐면 그래서 이런 제목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목들이 중간에 이 소제목이 있으면 내리면서 아 인지의 뜻이 있고 뭐 필요 금액 이런 게 있고 비과세 문서 있고 납부 방법 있고 환불 가사도 이런 내용이 있네. 오케이 한번 읽어봐야 겠다 하고 이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소제목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런 효과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게 하는 효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넣어가지고 구조화된 글쓰기를 하면은 어떤 장점이, 알고리즘에서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떤 알고리즘이었죠? 모범생이, 네이버 거, 네이버 모범생. 거 이용하면 플러스 점수가 있다고. 아닙니다, 그거. 아, 그거 아니에요? 시랭크 말고 그 다음 거요. C랭크 말고 그 다음 거는 다이아로직이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AI. AI 아닙니다. 세 번째 거였어요. 지식 세 스니펫. 번째. 지식 스니펫. 아, 아, 지식 스니펫에서 이런 구조화된 글을 좋아한다고 했죠. 음, 소제목 들어가고 내용 들어가고 그림 들어가고 글 들어가고 그림 들어가고 글 들어가고 이런 거를 지식 스니펫이 좋아합니다. 지식 스니펫은 네이버가 고르는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정되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굉장히 낮겠죠. 왜냐면 모든 글 중에 가장 좋은 글이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된 글을 쓰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뭐 번호를 써줘도 돼요. 1, 인지대 뜻. 그렇게 하면은 더 쉽게 구조화된 글쓰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 뭐, 2 뭐, 3 뭐,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글을 다 썼으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좀 다른 게 책을 읽는다라고 가정을 해보. 제가 뉴스 기사는 사실 이런 강조 표시나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뉴스 기사는 그냥 이렇게 글만 쭉 있잖아요. 사진 하나 정도 들어가고 글이 이렇게 쭉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책을 자주 읽거나 그런 걸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블로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글을 원하는 거냐면 개인들이 적는 개인들의 인사이트들이 포함된 개인들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뭔가 보기에 좋은 그런 글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높여줘야 사람들이 내 글을 끝까지 소비하게 하면은 5분 정도의 체류 시간을 가지고 만들면서 그러면 이제 내 블로그의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부동산 거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퇴고를 하면서 편집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에 오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퇴고를 하면서 보면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이슬 내야 한다. 이슬 내야 한다. 이걸 내가 글자를 진하게 해야지. 그럼 컨트롤 B 누르면 진해지죠. 컨트롤 B 누르고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글자 색도 바꾸고요. 그다음에 세금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무조건 왜 내야 할까? 이렇게 했었어요. 인출세자재 10원 납부. 그러니까 이 글자를 크게 해주고 굵게 해주는 거는
이것만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읽다가 거기에 이제 집중되고 또 그 다음 거를 읽어가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어요. 굵은 거는 좀 더 집중해서 읽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또 그런 표현을, 네이버 특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글자를 크게 하거나 굵게 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음영을 넣거나 그런 효과들을 높이는,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주면은 그 글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쭉 해주는 거예요. 국내에서 어, 재산을 인텔리퍼 의무가 있다. 이거는 제가 어, 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아니 그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인용구로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처는 인지대법 제1조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결국 즉 인지세란 그리고 법령은 어렵게 설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제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뭐 권리가 재산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색깔을 봉쇄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에게 맞게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독성을 높이는 거 있어가지고 음영을 표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렇게 개념이 쉽사리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음영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쓰는 게 깔끔해. 이게 편해. 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시간을 이제 계속해서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 바꾸는 거, 이것도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더 줄여야 된다. 그래서 클릭을 한 번이라도 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글자를 진하게만 하자. 무드무새는 인지셀 납부가 필요한 과세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글자를 진하게만 하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만 하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있으면은 음영 넣어주고, 뭐, 주택가격 역사증명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글을 읽으면서 넣고,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제가 이미지를 이제 사용할 것들을 그 미리 캡처를 해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갖다 넣는 거예요. 같이. 여기 예를 들면은 최근 뉴스 기사 있었던 거를 내가 서론에 넣으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서론에다가 하나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인지세법에 있는 내용을 쓰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요 사진을 하나 넣고 그럼 이게 글 들어가고 그림 들어가고 설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도 쭉 끝까지 되겠죠. 쭉 끝까지 될 거예요. 쭉 끝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퇴고가 되면서 가독성도 높이는 작업까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썸네일에 대해서 딱 얘기 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지세 뜻, 그림, 글, 그림, 글, 제목, 그림, 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들어가죠,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제 이게 문서 하나가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 이야기 드려볼게요. 먼저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미지. 지금 이미지는 일단 고화질을 쓰는 게 좋아요. 고화질을 쓰는 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고화질을 쓰는 사진이 그 저화질을 쓰는 사진보다 좋다라는 관점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네이버에서 스킨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스킨 스코어. 그게 뭐냐면은 피부나 이런 것들이니까 그게 노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세 넘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부가 많이 노출되는 사진들은 이게 어뷰징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약간 불법이라고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피부 사진이 들어가는 것들은 사진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이미지 들어갈 때 썸네일 먼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썸네일은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면은 당연히 좀 전문적으로 보이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구의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딱 이렇게 썸네일이 딱 깔끔하게 딱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이 전문가처럼 전문성이 있고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운영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랑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난잡하게 막 돼 있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좀 뭐 난잡해 막 이런 느낌이고 아까 그거는 이제 좀 깔끔하게 딱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썸네일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좀 내가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다 아니면은 이 블로그를 굉장히 이 깔끔하고 열심히 운영하는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썸네일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썸네일을 사용할 때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썸네일을.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안에 있는 글자만 이제 변경하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글자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했던 게 이건 인지세 A to G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기준 및 납부 방법, 환불도 가능, 안 내면 벌금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이제 워딩은 제가 어제 한번 이야기 드렸었죠. 이 썸네일이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여기는 그러니까 자극적인 카피라이팅이 들어가면은 노출되었을 때 클릭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런 걸 넣은 거예요. 환불이 가능하다. 그리고 안 내면 벌금? 이렇게 이제 벌금은 이제 벌금은 아닌데 가산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벌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사람들한테는 손실 회피 경향이 있어요. 손실 회피 경향이 뭐냐면은 내가 이 글을 안 보면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벌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썸네일에 좀 넣어주면은 사람들이 다른 거 다 보다가도 벌금이라는 이 키워드에 딱 꽂혀가지고 내 글을 클릭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건강 분야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뭐 다이어트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 썸네일에다가 예를 들면 이런 멘트들을 이거 안 하면은 뭐 허리 다 망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잘못 먹으면은 큰일 난다. 이런 느낌의 그 어떤 멘트들을 적어주면은 사람들이 클릭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썸네일을 할 때는 잘 활용하시면 되고, 이미지는 요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캔버스나 뭐 망고보드나 그다음에 캔바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썸네일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아마 어, 저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지는 않는데 블로그 그럼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신규 디자인 업데이트 됐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템플릿 사용하기 해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편집을 좀 해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이야기 따로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그거를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테두리예요. 테두리. 이거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글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에도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미지에도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이게 본문에 들어가 있는 글인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오다가 이게 이미지인데 이거를 보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글을 읽다가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막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인지세 뜻이 나오겠구나 보고,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지는, 이런 게 있구나, 참고할 만하구나, 이런 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면은 시선이 갑자기 뺏긴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글을 읽다가 자꾸 이제 혼선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으면 짜증나가지고 글을 안 읽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지금 범령 사진 촬영을 해요. 글씨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인지세 구매 금액하고 이거는 읽으라고 놔둔 게 아닌데 이걸 읽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테두리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있는
이렇게 없는 거랑 이게 있는 거랑 차이가 확연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안에 있는 내용 꼭 안 읽으셔도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읽다가 근데 이거 좀 참고할 만하구나. 아니면 이것 좀 저도 이거 예전에 이미지를 편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좀 요약해가지고 그냥 넣어가지고 카드뉴스처럼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테두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절대 안 읽겠죠. 바로 이제 여기로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읽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용할 때는 테두리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다. 이건 넣는 방법은 뭐 본인이 음, 이것도 이건 다양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 옛날에 이게 제가 초기에 운영할 때 예를 들면은 인스타에도 같이 활용하려고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었어요. 카드뉴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가 이게 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드뉴스처럼 다 이미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일단은 어뷰징이 되지 않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절대 쓸 수 없는 포맷이니까 이미지의 중복에 대한 위험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에 대한 그런 강점이 있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이걸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엄청 하다가 이제 이건 안 된다. 내가 이제 효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뷰징 리스크가 조금 있어도 내가 지금 나는 블로그가 어느 정도 충분히 성장해 있는 상태니까 이 시간을 줄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이 정도로만 해요. 이렇게 그냥 테두리를 캡처를 하고 아까 그 네모 표시하고 음영 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어뷰징을 줄이면서 뭐야 어, 이게 그렇게 돼 있구나. 잠시만요. 이게 원래라면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미지 요거는 테두리 넣는 거는 이렇게 이미지 넣고 더블 클릭하면 이미지 편집하는 대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거 넣어주시면은 그렇게 느려. 테두리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 같은 경우 그냥 검은색 테두리로 그냥 넣어버려요. 근데 이게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예쁘게 만드는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글 쓰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그냥 넣어주는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정성을 쏟아 부을 것인가?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내가 시간이 충분한가 안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거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또 이미지 설명들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넣을 때도 링크를 넣을지 말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여기 제가 링크를 하나 넣었어요. 중간에 링크를 하나 넣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인지세를 납부할 때 구매해야 되는 수입 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를 제가 링크를 하나 넣었는데 링크는 기본적으로는 중간에 넣는 거는 비추예요. 중간에 넣는 거는 왜 비추냐면 사람들이 글을 쭉 읽다가 이거 읽다가 이 내용이 좀 더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글로 가는 거죠. 그럼 이 글을 어떻게 되는 거죠? 끝까지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는 기본적으로는 뭐 링크가 있으면 이거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추가 내용은 글 하단에 있으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한마디 정도 적어주고 링크를 맨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링크를 넣어줄 때도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데 어제도 이야기 드렸듯이 넣을까 말까는 키워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인간은 맥락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이해를 못 하니까 키워드가 비슷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글 하나가 완성이 됐죠? 글 하나가 딱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할 일.
그건 뭐냐면은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키워드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이 뭐 본문에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그래서 컨트롤 F를 눌러가지고 찾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 인지세 이게 잘 안 보이네 화면이. 8번 들어갔네. 잘 들어갔네. 8번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잘 들어갔네.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삭제해야 돼요 또. 부동산 인지세라는 요 키워드가. 그래서 뭐 이렇게 엔터를 눌러보면은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8번이나 들어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지세 뜻 이거 6번 들어갔네. 이렇게 이건 됐고 그다음에 인지세 구매 구매가 한 번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어디에 넣어줄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서론과 결론 부분에 넣어주는 게 가장 쉽긴 해요. 그래서 인지세 구매가 안 들어갔네. 아, 내가 이거를 제목 그대로 쓰니까 인지세 구매라는 키워드로는 반영을 못했구나. 그럼 여기서는 차라리 제목 그대로 넣지 말고 인지세 키워드를 그냥 한 번 더 넣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 인지세 뜻, 인지세 구매 금액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이렇게 결론에도 가가지고 또 한 번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도 인지세 구매 금액. 인지세라는 키워드는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지세 구매가 뭐야 왜 한 번만 여기 뭐야 띄어쓰기가 때문에 근데 인지세 구매가 그럼 2번 들어간 거죠. 그렇죠? 내가 메인으로 노출시키는 키워드 아니까 2번 정도면 뭐 충분하다. 인지세 금액 이렇게 하나씩 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금액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갔네. 그러면 한 번 더 넣어야지. 그러면 이제 가장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제목이에요. 제목으로 내가 넣었던 것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인지세 납부가 필요한 문서다. 문서 및 금액, 인지세 금액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또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인지세 금액 2번 들어갔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인지세 납부 4번 들어갔네. 오케이 됐어. 환불 3번 가산세 1번 들어갔네. 그러면 환불 및 인지세 가산세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오케이 키워드가 다 적절하게 들어갔다. 그럼 이제 글 하나 작성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시태그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주제는 이제 그 카테고리별 주제를 제가 어제 선정해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제 이거 예를 들면 세금이에요. 인지세니까. 그럼 세금을 누르면은 주제가 이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카테고리 게시판 주제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럼 이제 해시태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해시태그를 입력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떴으면 좋겠어. 이런 개념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쓰면 되죠. 부동산 인지세, 그다음에 이제 인지세 뜻, 내가 노리려고 했던 키워드들, 인지세 구매, 인지세 금액, 이렇게 다 해시태그를 다 넣어줍니다. 그 검색이 될 수 있는 키워드 조합을 가급적이 많이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행을 하시면 되죠.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한 사이클이 다 돌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오늘 지금 이제 이게 쭉 가는 거니까 다이렉트로 쭉 갈게요. 이게 그 글 쓰는 거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로 다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바로 되진 않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 빨리 될 때도 있고 좀 늦게 반영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루 정도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정도. 그래서 검색을 해보는 방법도 있죠. 여기서 인지세 뜻 검색해보는 겁니다. 인지세 뜻. 3위에 노출되고 있네. 볼 수 있죠? 3위에 노출되고 있는데 글이 7시간 전에 쓴 글이죠. 3위에 노출되고 있다. 오케이. 인지세 구매. 다 검색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웹사이트 이런 게 있지만 2위에 노출되고 있네. 내 글이. 그 다음에 인지세 구매. 이거는 아까 그 처음에 이제 그 키워드 분석할 때 봤을 때 이게 이제 뷰탭에서 바로 뷰탭이 나오는 제일 좋은 키워드이긴 했어요. 근데 1등은 못했지만 2등을 했고 이 글은 7월 31일 날 나온 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글을 클릭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썸네일 봐보세요.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별로 클릭하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인지세를 설명하는데 무슨 왜 숲사진이 왜 나와요, 이게. 이것도 보면은 뭐 바다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지세 이렇게 있고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안 내면 벌금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클릭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있었죠. 납부. 납부는 안 돼요. 납부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스마트 블록으로 묶인다라는 걸 내가 애초에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럼 스마트 블록으로 묶이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지 납부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반영이 안 되지만 내 글이 좋은 글로 평가가 되면 여기에 묶일 수도 있겠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알 수 있고요. 뭐 환불은 바로 1등으로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면 가산세도 여기 보면은 4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이렇게 하나를 완성을 해가지고 글을 쓰니까 아까 제가 렇게 했을 때 이렇게 처음에 적어놨었잖아요. 인지세 금액이 1170명이 검색하고 인지세 구매는 490명, 350명, 350명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 서브 키워드로 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되니까 일단 2200명한테 내 글을 검색하는 2200명한테 내 글을 노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에 인지세 키워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키워드 챌린지 참여해가지고 인지세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인지세 여기에 이렇게 자기의 컨텐츠를 넣는 거예요. 이걸 이제 클릭해가지고 추가하면은 그러면 이제 랭킹이 돌아가거든요. 랭킹이 돌아가서 여기서 인지세로 검색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인플루언서 탭에 지금 이 사람이 1등이고요. 이 사람이 2등이고 이 사람이 3등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순위권에 올라오면 인지세라는 키워드에도 내 글이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지세라는 키워드는 몇 명이 들어오는, 몇 명이 검색하는 거였다? 16,000명이 검색하는 거였어요. 그럼 16,000명, 2,200명 합하는 18,200명이 에게 내 글을 노출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키워드 분석을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글을, 어, 키워드를 선택하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끝까지 이제 다 해본 거죠. 저희가 키워드 이 인지세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럼 키워드 분석을 해가지고 인지세 뜻, 그 다음에 뭐 납부, 금액, 구매, 환불, 가산세 이런 키워드 서브 키워드들을 다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제목을 지었었고, 그다음에 이걸 키워드를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건 쭉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그 플로우를 가지고 글 하나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분석을 했으니까 이 사투 법칙의 위에 있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글 발행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인지세라는 키워드로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노출을 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걸 또 내 블로그의 파워를 또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다음에 이게 순위가 떨어지면 또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 사이클을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이거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갈게요. 네. 지금 질문 또 해주신 것도 있기도 하고 제가 요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 사이클 쭉 이야기 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질문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아, 일단은 질문을 먼저 볼게요. 열정부자 많이 남겨주신 거. 열정부자 엄마님 이거 뭐냐, 기본적으로 이게 글 쓸 때요, 둘 다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이랑 PC에서 둘 다 좋게 보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 열정부자 엄마님 지금 가운데 정렬해서 글 쓰시진 않죠? 쭉 쓰시죠? 네, 지금 쭉 쓰시죠? 열정부자 엄마님 지금 마이크 꺼져 있어요. 아, 제가 노안이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네. 크게 놓고 쓰거든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쓰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면,
그 가운데 정렬을 그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쓰는데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화면 분들이 안 됐어요. 화면 공유 안 됐구나. 예. 응. 이런 형태로 이제 가운데 정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이제 또 그 분야마다 좀 달라요. 뭐, 그 좀 가볍게 글을 써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쓰고요. 경제 분야나 이런 약간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써야 되는 분들은 이제 길게 쓰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또 본인 주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또.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그래서 내가 가운데 정렬로 쓴다. 그러면은 애초에 화면을 이 모바일 화면으로 맞춰놓고 써야 돼요. 왜냐면은 글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한 칸 내려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뭐 저는 누구입니다. 막 썼어요. 근데 이거를 모바일 화면으로 보면은 아이고 뭐 PC 화면으로 해놓고 이렇게 막 쓰다가 내가 여기서 정도는 내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요 막 이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PC 화면이랑 이 모바일 화면이랑 호환이 안 돼가지고 PC 화면에서는 제대로 PC로 쓸 때는 제대로 보이는데 모바일 화면으로 볼 때는 완전 이제 그 줄 나눔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 정렬로 글 쓸 거야. 그러면 애초에 글 쓸 때부터 모바일 화면으로 여기 우측 아래에 보니 모바일 화면을 맞춰놓고 써야 되고요. 근데 내가 이제 PC 화면이랑 그 왼쪽 정렬로 쓸 건 기본적으로는 저는 왼쪽 정렬로 쓰는데 그러면은 좌측 정렬로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걸 그냥 쭉 쓰면 돼요, 이거는 쭉 쓰면,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쓰는데, 저는 세 줄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줄. 왜냐면 이거 세 줄 넘어가면은, 예를 들면 네 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 화면으로 보면 엄청 좀 답답해져요, 이게 글이. 글이 이 정도 길면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 세 줄까지 보면 한 다섯 줄 정도 딱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칸씩 띄었으니까 계속 다섯 줄, 다섯 줄, 다섯 줄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들이 읽기에는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되면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바일 화면에서 글을 쓸 때 글을 세 줄 이상 넘어가면은 답답해진다. 그래서 세 줄 이내로 적고 한 칸 아예 그냥 한 줄 띄고 또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두 줄 내지 세 줄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 모바일 화면에서도 최적화되게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썸네일은 어 그 직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정사각형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했던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면 이게 결국에는 장단점 비슷한데 결국에 이렇게 잘려서 나오잖아요. 잠시만요.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사각형이고 이게 이렇게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내가 이제 뭐 글씨나 이런 것들이 가운데에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죠. 왜냐면 요런 형태로 돼 있으면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든가 직사각형으로 되든가 둘 다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요 화면은 잘 나오니까. 근데 이제 글이 막 이제 좀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고 하면은 이제 내가 최적화해서 만들고 싶은 걸로 나는 이 화면으로 최적화를 할 거야라고 하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정사각형으로 할 거야라고 하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모바일 화면에 이거 모바일 화면을 보여줄 수가 없구나. 목록형을 선택하는지 앨범형을 선택하는지 내가 근데 앨범형을 선택할 거라면은 정사각형이 낫죠. 앨범형을 선택할 거라면. 네. 그게 무슨 의미신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 배열돼 있는 거야. 네, 요게 이제 그리고 글 배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앨범형이거든요. 네네. 앨범형을 선택했을 때는 이 정답. 네모가 딱 이 정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죠. 안 그러면 이제 양쪽이 이렇게 잘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음. 정사각형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그림에 있는 숫자나 단위는 따로 글로 안 썼는데. 네. 아, 네, 네. 링크는요, 연관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링크는 기여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과 이 글이 연관이 있어. 그럼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구매 링크예요. 그 상품에 대한 리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있는 상품이 제일 좋다 해서 링크를 넣어요. 문제 없어요. 아니, 왜냐면 그게 아니라 여기, 네, 메뉴판을 찍다든가 아니 법령을 찍었으면 그냥 저는 그거를 다 참고하게끔 네. 밑에 뭐 이렇게 풀어서 안 썼거든요. 근데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신 거죠, 아까. 아, 이미지 밑에 이거 출처 쓰는 네. 거요.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그거에 돼요. 대한 설명을 다시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설명을.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써줘도 음, 되고 안 써도 되고. 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그리고 앤서포터에 키워드 넣은 것도 못 봐요. 글 쓸 때는 못 봐요. 근데 앤서포터는 글 쓸 때는 못 보고 이제 그 이제 어떤 지금 제가 키워드 분석하고 하는 거 글 쓸 때 이제 네. 기본적으로 뭐냐 서론에 한 번, 본론에 세 번, 결론에 한 번 정도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네. 기본적인 내용 원칙으로 가져가면 좋다라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법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키워드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키워드는 이제 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게 좋고, 어떤 키워드는 뭐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이런 키워드마다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제, 어, 아까 그 열정부자 엄마님 글이 대전 현충원 맛집이 뭐 순위랑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더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게 키워드, 이 법칙의 그 바깥에 범주에 있는 키워드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글들을 분석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예를 들면 대전 현충원 맛집을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글들, 여기 앤서포터가 그 기능이 있어요. 여기 글 분석이 하는 게 있거든요. 앤서포터를 설치하면은 블로그 글쓰기 말고, 요렇게 어, 이 글 자체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 사람의 블로그가 뭐 평균 방문자가 몇 명이고, 이웃이 몇 명이고, 개털이 몇 명이고, 글자 수가 몇 글자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1700자 정도 썼네. 대전 현충원 맛집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대전 현충원 맛집 키워드가 띄어쓰기까지 일치돼 가지고 본문에 5번 들어갔다. 이것까지 어,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음, 이거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평균적으로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거들의 글이 몇 글자 정도인가를 또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갔을 경우를 말하는 어, 거예요. 내가 키워드 분석을. 그리고 이거 사진 숫자도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사람 31장을 썼구나. 이 사람은 27장, 이 사람은 5장, 이 사람은 뭐 6장. 이렇게 썼네. 29장. 이러고 보니까 아까 글 엄청 많이 썼네요, 이 사람들. 그리고 저기 열정부자 엄마님 거 봐볼까요? 56장. 그죠? 그러니까 좀 많기도 한데 여기 밑에 있는 사람도 55장을 쓰긴 썼네요. 네. 그리고 보면은 글자 수는 한 1600자. 띄어쓰기 일치해서 4개 정도 썼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한계를 다, 문제가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노출이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이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글이 지금 왜 노출이 안 되고 있는지 이유들이 거의 대부분 명확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글이 왜 노출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글 하나만 보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블로그 자체를 또 좀 딥하게 분석을 해보면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 글 자체가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국수하고 바베큐 하면은 네, 2등이거든요? 구스 바베큐로 하면요. 네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2등이네요. 그래서 이게 음, 요 키워드가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아까도 계속 분석을 해봤는데 끝까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더 한번 다시 분석을 그럼 분석해 볼게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일단 질문 주신 거에 답변 드린 것 같고, 아니, 아까 하실 때 네, 그 최고하기 전에 네.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갔는지가 보였었거든요. 그게 앤서포터즈에 다 나온 건가요? 아, 그거는 제가 써야 컨트롤 되는 F를 거거든요. 눌러가지고 찾은 거예요. 아, 네, 글을 이제 발행하기 직전에 네. 컨트롤 F를 눌러서 내가 이 키워드를 몇 번 썼는지를 체크를 한 거죠. 네, 엑셀이 충분히, 아닐 때도 그게 되나요? 네? 엑셀이 아니었는데도 네네, 컨트롤, 그냥 거기서 바로 사용 가능해요. 네, 컨트롤 F4요? 제가 컨트롤 몰랐어요. F, 컨트롤 F, 아, 그냥 찾기. 네. 컨트롤 F. 네, 음, 여기서 컨트롤 F에서 여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까 수능 이거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네네.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하면은 99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키워드 몇 번 썼는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음,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글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일단은 봐서 감이 또 잡히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또 실제로 해보면은 또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서 느껴보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뭐가 어렵고, 뭐가 잘 안 되고. 아마 제일 큰 문제가 이 키워드 분석이 어려워요, 제일. 네, 키워드 분석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저희가 그거 할 거거든요. 일요일 날 시작 전 미팅을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까지는 제가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작성하셔가지고 그 카페에 인증해달라고 요청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증을 해주시고, 일요일 날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해소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해소가 안 됐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소를 하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 글 쓸 때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글을 먼저 쓰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쓴다라는 거는 하루 일과 중에서 글 쓰는 거를 먼저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 하면은 항상 아침에 그 블로그 글을 쓰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자기계발 강사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개구리를 먼저 먹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개구리를 먹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개구리를 2마리 먹어야 된다면 2마리 중에 더 먹기 싫은 걸 먼저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기 싫은 일을 아침에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아침에 먼저 해놔야 그날 하루가 기분 좋고 모든 것들이 이제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근데 내가 예를 들면 퇴근해가지고 이제 블로그 글 딱 써야 돼요. 근데 오늘 인증 못하면은 인증 2번 못하면 이제 탈락해요. 그럼 이제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막 하면서 그러면 이제 글도 안 써지고 막 해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하루 일과 중에 좀 남는 시간이 있으면 아침에 좀 일찍 글을 쓰든가 아니면 오늘 쓰는 글이 내일 발행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예를 들면 월요일 날 발행돼야 되는 글은 주말에 이미 써놓고요. 월요일 날 쓰는 글은 화요일 날 발행되는 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과정을 충분히 여유 있게 하면서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아마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네, 이주 글쓰기를 하면서 네,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어, 또 지금 오늘 키워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아까 키워드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핵심은 내가 글을 쓰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 키워드 풀에서 셀렉을 해가지고 키워드를 결정을 했으면은 한 2번 정도까지는 내가 캔슬을 해도 되는데 그 이상까지 캔슬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인기세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 키워드 분석을 다 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없는 거예요.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키워드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키워드를 또 셀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처음부터 그 과정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번 이상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키워드 선택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은 글을 못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 키워드를 선택을 하고 이게 아니다. 다시 선택해보자. 라고 하는 과정을 2번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2번째까지 분석을 했는데, 아, 이 키워드도 잘못 선택했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현재 분석한 키워드에서 최적화된 효율을 찾아가지고 글을 발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글 자체를 못 쓰게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을 매일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이 부분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부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키워드 분석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매일매일 그 글에 대해 가지고 코칭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감을 더 잡아가시고 하면서 2주가 됐을 때 그걸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완벽할 수 없어요.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을 무조건 하루에 한 개를 발행한다. 아니면 목표를 더 크게 잡는 것도 있죠. 나는 하루에 글 2개씩 쓸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한 개 쓰는 거는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번에 쓰신 글은 키워드 분석이 워낙 잘못됐고, 이 본문에 뭔가 좀 반영이 안 됐고, 요거를 수정을 한번 해보면은 아마 순위가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건 한번 수정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그 조언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때 수정을 한번 해보고 이게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마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감을 잡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3주 만에 10배씩 올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방문자 수 10배 올리는 거. 근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가원 님이 오늘 새로 들어와 주셨는데, 방문자 수가 엄청 많아요. 방문자 수가 6천 명이 넘으시더라고요. 6천 명 정도 되시던데, 일방문자가. 10배면 6만 명이어가지고, 이가원 님은 10배나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문자가 100명 이내이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번 기간 동안에 몇 명까지 만들 수 있을까? 아, 그럼 사실 뭐 한 명 들어오면 10배면 10명만 만들면 돼가지고 너무 쉬운데, 예를 들면 100명 되면 1000명, 목표를 뭐 1000명 내가 이번 2주 동안 1000명을 만들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500명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500명 만들 수 있겠다. 열정부자 엄마님은 조금, 이게 열심히 하면은 뭐 5000명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 고집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또 있으실지도 몰라요. 이걸 이렇게 개선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개선을 안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저도 지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세요? 저희 좀 지금 영상 몇 시까지 볼 수 있어요? 영상이요? 네. 오늘? 아니, 어제하고 그저께 한 거 저 아직 못 봤는데, 네. 반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기한은 없어요. 아, 그 링크만 있으면 영상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아, 네. 네네. 그래서 반복해서 필요하시면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무의식의 세계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넣어야 됩니다. 네, 3주 후에 내 일 방문자 1000명을 만들 수 있다. 이거 계속, 나 3주 후에 방문자 1000명이 될 거야. 이거 계속 이제 무의식에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블로그 1000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저 어제 하시라는 이웃 추가, 서로 이웃 추가 네네. 그 가득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셨어요? 진짜 완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공감하는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네, 공감 맞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네. 네. 그거를, 음, 그러니까, 제 목표는 이야기 드렸죠. 2000명. 2000명을, 2주 동안 2000명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이제 2000명까지 아마 네. 가기가 훨씬 쉬워질 거고요. 근데 매일매일 그거 내가 진짜 무조건 한다. 기계적으로 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건 하셔야 되고, 목표를 제가 정해드려야 되겠어요. 방문자 수 네. 1000명, 이웃 2000명. 만든다. 이번에 무조건 네. 만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이가원님이랑 열정부자 엄마님은 이제 지금 블로그가 중급 단계, 중상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런 것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 위주로 이제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지금은 일단은 2시간이 지나진 않았는데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또 알캡처는 네. 저기 노메세드님 홈페이지 가면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알캡처 없어요. 그냥 알캡처 그냥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아, 있으실 그래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다 무료 공유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내드린 과제 중에 어려운 건 없으신가요? 그 이웃 10명 그거는 그 10명 주소를 거기 카페에 올려야 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 닉네임으로 올려주셔도 돼요. 음, 닉네임으로. 네. 왜냐면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모방하는, 예를 들면은 또 찾아놨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면 좀 배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그러면은 공개를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그런 거 없으신가요? 상관없나요?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할까요? 그냥 여러분을 제가 믿으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안 했는데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 이제 하는 건데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그냥 10명을 선정했다라고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포맷을 이제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포맷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모방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 노메세드님 맛집은 뭐 검색 등록을 뭐를 해야 돼요? 아, 이 검색 등록이라는 게 네. 뭐냐면 이게 맛집이 뭐 맛집이라서 등록하고 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이버에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검색 매체가 구글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다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 다음에서도 내 글이 검색이 되게끔 하는 걸 검색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셔야 되는데요. 아, 저는 다음도 되고 구글도 되던데요. 아, 되세요 이미? 많이는 안 나오는데 네. 다음은 가끔씩 나오고 구글은 어쩌다 한 번씩. 아, 그러면 애초에 예전에 그걸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죠.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모르나? 아니면 블로그 운영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음, 이거를 등록을 하는 거는 사실 뭐 절대적으로 방문자 수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한 번씩 엄청나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음, 뭐냐면 구글은 그 뭐지? 옛날 글들도 엄청 검색이 잘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그 상위 노출이 돼버리면은 방문자 수가 굉장히 꾸준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구글에 검색하면 제 글이 바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누적 방문자 이게 2021년 2월에 발행한 거예요. 2년 전에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글이 지금 누적 조회수가 5만 5천인데 다 구글로만 들어와요. 어, 구글로. 매일매일. 그것도 거의 한 7, 80명씩 맨날 들어와요. 네, 구글에서 상위 노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검색 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검색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검색 등록은 이게 해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네. 뭐냐, 구글, 어, 그리고 다음, 다음, 빙, 빈, 네, 이 정도 하시면 빈, 될까요? 네. 제가, 잠시만요. 제 블로그에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등록하기가 뭐. 까먹었어. 네. 어떻게 했는지. 제 블로그에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 등록이라고, 제가 이거 여기다가, 잠시만요. 채팅방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네. 이거 지금 채팅방에 올렸는데, 요거를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여기다가 해놨거든요. 아, 이거 이제 이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아, 내일까지는 내일까지 안 되시면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천천히 네, 하세요. 네. 토요일까지 하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 보셔야 될 게 많잖아요. 전자책도 네, 읽어봐야 되고, 동영상도 보셔야 되고, 네,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네. 그거 아, 하시는 감, 거는 일요일까지 하세요. 일요일까지. 이거 아유, 아닌,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주제도 통일하게. 음. 그 카테고리, 네. 예, 카테고리 편집하기 했는데, 현재 있는 거를
네. 그 뭐 수정해서 하나요? 아니요. 이가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카테고리가 이미 지금 그 글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네. 굳이 제가 여기서의 편집을 하라는 의미는 지금 그 처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주제 정하고 글 쓰고 하는 것 때문에 음.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게시판별로 카테고리 다 지정하고 이걸 하라는 의미여가지고 이미 돼 아, 있으시면 그냥 완료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아, 네, 예. 네네네. 닉네임과 블로그 제목은 뭐가 차이가 있나요? 어, 그게 이제, 닉네임은, 예를 들면 이가원 님이 닉네임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블로그 제목은 지금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가온의 따뜻한 세상. 네. 그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좋은, 이게 메타 태그라고 해가지고 네이버가 그 이 블로그가 어떤 분야를 운영하는 블로그냐를 네. 명확하게 해준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네. 이가원의 따뜻한 세상이라는 거를 딱 네. 네이밍을 봤을 때 이 블로그는 과연 어떤 주제의 블로그일까를 분석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생활건강 분야로 예를 들면 지금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생활건강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 워딩들,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주면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예, 네, 한 가지만 그러면 네, 그 이름을 바꾸면요. 그 전에 네, 이미지가 있어서 저도 고민하다가 그냥 했는데요. 그 전에 네.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바꿔버리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해서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좀 더 이게 그 완벽함에 좀 더 가까워지자라는 관점이고 그러니까 카더라라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카더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도 된다, 하면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그 이게 막 블로그 제목을 바꿔도 될까요? 저 상황에서? 저는 안 바꾸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예. 안 바꾸시는 게 좀 더 낫죠. 그때 근데, 누가 네, 인가원의 건강한 세상 네, 그렇게 바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다 바꿔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걸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이렇게 바뀌면 그렇지 네. 않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블로그의 제목은요,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에, 네, 블로그의 제목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닉네임이 노메세드예요. 근데 제 블로그 명이 라이프 리빌딩 연구소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블로그 네임을 이거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바꾼지 안 바꾼지를 내 블로그의 찐팬이 아니라면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아, 네, 블로그 그럼 제목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는 아, 거의 없다. 그럼 이가원의 건강한 세상이 더 나을까요? 건강한 세상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더 나을 수 있죠. 더 나을 왜냐면 수도 있어요.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딱 네, 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 건강과 관련된 블로그다. 내 블로그는. 아,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 메타 오케이. 태그, 메타 태그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네. 네. 그럼 제 닉네임은 이가원 이름이 되나요? 닉네임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미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안 바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광원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저도 사실 제 닉네임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이미 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고 이미 내 블로그를 그 닉네임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못 바꾸는 거죠. 네. 아, 닉네임은 이가원의 따뜻한 세상이고 블로그 제목은 건강한 세상 그거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잠시만요. 이가원의, 지금 따뜻한 두 개가 세상으로 다 블로그 똑같이 있는데, 했거든요. 두 가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근데 이게 그 닉네임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셨어요? 지금 뭐 거의 5년 처음부터 거의 그냥 처음부터 이걸로 하셨어요, 항상? 아니 중간중간 바뀌긴 했는데 이게 좀 오래 네. 갔죠. 그냥 아, 이미지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고민이 되네요. 블로그 제목은 바꾸셔도 될 것 같고 닉네임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네네. 왜냐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닉네임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바꾸면 좀 왜냐면 이게 검색을 했을 때도 이거와는 따뜻한 세상을 누군가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블로그 제목은 상관이 없으니까. 네. 아, 블로그 제목을 이렇게 하고, 그냥 닉네임은 이가온의 따뜻한 세상으로요. 네네. 아, 이거 고민이 많이 되네요. 안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안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이게 지금 활동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네. 안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 메타텍, 이게 왜냐면은 리스크가 있으면 굳이 우리가 이 검증되지 않은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타태그가 되면은 블로그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좋다라는 게 이제 카더라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바꿨을 때 리스크가 없으면은 이 카더라를 따라가도 되는데 이 카더라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건데 내가 바꾸면은 리스크가 있어. 근데 굳이 이 음. 확실하지 않은 명제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안 아, 바꾸는 게 합리적인 아, 선택지일 것 같네요. 아. 네. 프로필도 저기 내용을 좀 바꿔서 넣으라고요. 그러라는 거죠? 제 지금 프로필도. 이제 프로필을 바꾼다기보다는 지금 잘 돼 있으시면 바꿀 필요는 없고요. 예. 지금, 지금 쓰신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런 관점이 있어요. 생활 건강 분야로 인플루언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 그런데 이게 예, 내용이 이제 예를 들면 생활 건강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조금 예, 애매하죠. 그러니까 프로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지금 예를 들면 상담 박사 이런 거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예, 그게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펙이 될 수는 있는데 생활건강 인플루언서랑 예, 특수교육 이거랑은 연관성이 별로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잠깐 접어두는 것도 나쁘지 예.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아, 들어요. 바꿔봐야 되겠다.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대1 상담이 돼버렸네요. 다른 분들도 그래도 도움 되셨죠? 이거 어차피 결정하실 때마다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오늘? 이제 강의는 진짜 끝났고 일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제가 원래 말이 많아가지고 이 말하다 저 말하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말 그만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3일 동안 연속으로 지금 강의를 계속 해가지고 내일은 강의가 없는 날이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쉬실 때는 또 팍 쉬시고요. 네. 근데 아마 블로그 이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은 계속 생각날 거예요. 아, 아, 블로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지 근데 한 3주 정도는 스트레스 받아야 전 정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돈 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뽑아낼 거 다 뽑아 가셔야 되니까. 네. 제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목표를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또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 일요일 날 저녁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네.